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의 행복한 나무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책은 더 디퍼런스에서 펴낸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입니다. 빨간 머리 앤은 워낙 유명해서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원작보다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빨간 머리 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참 즐겨보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다시 찾아볼 정도로 개인적으로 빨강머리 앤을 너무 좋아합니다. 빨간머리의 주근깨 투성이 고아 소녀 앤이 실수로 커스버트 남매에게 입양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성장소설 빨간머리 앤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소설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데뷔작입니다. 엄격하고 고지식한 마릴라와 소심하지만 속정 깊은 매슈, 몽상가의 수다쟁이인 앤이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야기는 웃음과 감동을 자아낼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사랑하며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일깨웁니다. 작가 몽고메리는 주인공인 앤을 통해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며 그들의 마음으로 고민하는데 앤의 시선과 말투에는 유독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앤에게 상상력이란 한때는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고 초록 지붕집에 온 이후에는 감수성 풍부한 숙녀로 성장하게 한 영혼의 자양분이었습니다. 앤은 상상력을 통해 고아인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고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긍정의 아이콘 앤과 그런 앤을 사랑으로 품으며 되레 사랑을 배운 마릴라와 매슈, 온정 넘치는 에이벌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머리 앤 제1장 레이첼 린드 부인 놀라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에이벌리 마을의 큰 길이 작은 골짜기로 꺾여 내려가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오리나무와 푸쿠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오래된 커스버트땡 농장 숲에서 샘솟은 시냇물이 큰 길을 따라 흘러내렸다. 냇물은 숲의 상류에서는 은밀한 비밀을 부여잡은 폭포수 마냥 굽이치며 저돌적인 물살을 뿜어내더니 린드 부인 댁에 다다르자 이내 고요하고 잠잠한 개울이 되었다. 마치 린드 부인의 대문을 지나치려면 시냇물마저도 품위와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듯이. 어쩌면 린드 부인이 창가에 앉아 날선 눈으로 시냇물이건 아이들이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냇물이 눈치챘는지도 모를 일이다. 린드 부인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다 파헤칠 때까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다. 자신의 일은 내팽개친 채 남의 대소사에는 밑도 끝도 없이 간섭하는 사람들이 어디 에이벌리 마을에만 있을까. 하지만 레이첼 린드 부인은 자신의 일을 솜씨 좋게 해내면서 타인의 일에도 관여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부류였다. 게다가 야무진 주부이기도 했다. 린드 부인은 집안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해내면서도 빈틈이 없었다. 자선 바느질 모임의 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활동했으며 교회 자선단체와 해외 선교사 모임에도 열성적이었다. 이렇게 해도 성에 안 찼는지 린드 부인은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부엌 창가에 앉아 침대볼을 만들었다. 에이벌리 마을 아낙네들은 침대볼을 16장이나 뜬 린드 부인의 솜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물론 린드 부인은 그 와중에도 골짜기를 지나 붉고 가파른 언덕 너머까지 이어지는 큰 길을 예리하게 주시하곤 했다.
에이벌리 마을은 작은 삼각형 반도로 세인트 로렌스만을 향해 치솟은 모양을 띠고 있으며 마을의 양쪽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 탓에 마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언덕길을 가로질러야 해서 남몰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린드 부인의 시선을 피할 방도가 없었다. 6월 초순의 어느 오후 린드 부인은 그날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고도 환하게 스며들었다. 집 아래쪽 비탈길에 자리 잡은 과수원에는 새색시의 발그레한 뺨가도 같은 연분홍빛 꽃들이 피었고 그 위로는 벌이 떼를 지어 웅웅거리며 날아올랐다. 에이벌리 사람들이 레이첼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온화하고 키가 작은 토머스 린드는 마구간 너머에 위치한 언덕 텃밭에서 철진한 순무씨를 뿌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쯤 매슈 커스버트도 초록 지붕집 너머에 위치한 붉은 시냇가 근처에 널찍한 텃밭에서 순무씨를 뿌리고 있을 것이다. 린드 부인은 전날 카모디에 있는 윌리엄 블레어의 상점에서 피터 모리슨으로부터 매슈가 다음날 오후에 순무씨를 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 먼저 물어본 것은 당연히 피터였을 것이다. 매슈 커스버트는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털어놓는 사람이 아니니 말이다. 그런데 한창 분주해야 할 오후 3시 30분경 매슈 커스버트는 유유자적하게도 마차를 몰고 골짜기를 지나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다. 게다가 하얗게 깃을 세운 셔츠에 가장 좋은 슈트를 걸친 차림이었다. 그건 마을 밖으로 나간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마차와 밤생 말까지 끌고 나왔으니 상당히 먼 길을 떠나는 듯했다. 그렇다면 매슈 커스버트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며 어떤 연유로 떠나는 걸까? 매슈가 아니라 에이벌리 마을의 다른 누군가였더라면 린드 부인은 이 질문에 대한 그럴듯한 해답을 금세 찾아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슈는 대단히 긴박하고도 심상찮은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좀처럼 집 밖을 나서지 않는 데다 성격도 소심하기 이를 데 없어서 낯선 이들과는 말을 거의 섞지 않는 사람이었다. 말을 해야만 하는 자리라면 아예 참석하는 것조차 꺼렸다. 그런 매슈가 깃세운 슈트 정장 차림에 마차를 몰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골똘히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린드 부인은 오후의 휴식 시간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이 엄청난 여인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차를 마신 다음 초록 지붕집에 들러서 무슨 일인지 마릴라에게 물어봐야겠어. 매슈는 보통 연중 이맘때쯤에 마을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야. 누군가를 방문하는 일도 없고 순무씨가 다 떨어진 거라면 저렇게 차려입고 마차까지 몰고 집을 나설 이유는 없잖아. 만약 급한 일이 생겨 의사를 부르러 가는 거라면 저렇게 느긋한 걸음일 순 없지. 하지만 어젯밤 이후로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통할 수가 없네. 매슈가 오늘 에이벌리를 왜 나갔는지 알아내기 전엔 도무지 신경이 쓰여서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겠어. 그래서 린드 부인은 차를 다 마시고 문 밖을 나섰다. 멀리 갈 건 없었다. 과일나무로 에워싸인 널찍하고 휑한 커스버트 집은 린드 부인이 사는 골짜기에서 4분의 1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길이 구불구불해서 실제보다는 좀 더 멀게 느껴졌다. 매슈의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아들만큼이나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어서 숲속에 파묻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마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초록 지붕집은 농장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지금도 에이벌리 마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큰 길에서 초록 지붕집은 겨우 보일 듯 말 듯할 정도였다. 린드 부인은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머무는 거지. 그게 다야. 린드 부인은 마차의 바퀴 자국으로 움푹 팬 풀밭을 걸으며 혼잣말을 해댔다. 들장미 넝쿨이 주변을 수놓았다. 매슈와 마릴라가 이렇게 외딴 곳에서 적적하게 지내는 걸 보면 둘 다 좀 유별나기는 한 게지. 저 무성한 나무들이 벗이 되어준들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 나라면 오히려 사람을 보면서 살 텐데. 그래도 본인들은 만족하는 것 같던 걸 뭐. 익숙해져서 그런가? 하긴 아일랜드 속담에도 사람은 어디서든 적응하게 마련이라고. 심지어 목을 매다는 일이라도 익숙해지게 마련이라잖아. 린드 부인은 오솔길을 벗어나 초록 지붕집의 뒤뜰로 들어섰다. 녹음이 짙은 뒤뜰은 한쪽으로는 아름드리 버드나무로 다른 한쪽으로는 포플러 나무로 채워져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삭정이나 돌멩이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면 린드 부인이 지나칠 리가 없었을 게다. 마릴라는 실내를 청소하는 것처럼 마당도 쓸어내는 모양이라고 린드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도 먼지 하나 묻어나지도 않을 것만 같았다. 린드 부인은 부엌문을 재빠르게 두드리고는 들어오라고 하기가 무섭게 안으로 들어갔다. 초록 지붕집의 부엌은 밝은 공간이었다. 아니,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응접실처럼 병적으로 깔끔한 모양새만 아니었다면 밝은 분위기를 자아냈을지도 모른다. 창문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아 있었다. 서쪽 창으로는 보드라운 6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동쪽 창은 초록 넝쿨들이 뒤덮여서 왼편 과수원의 흰 벚나무와 시냇가 골짜기에서 흐느적거리는 호리호리한 자작나무들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마릴라는 늘 동쪽 창가 쪽에 앉곤 했는데 그곳에 앉아서도 햇살을 내심 못 믿어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햇살은 신중을 기해야 할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촐싹대고 무책임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쪽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등 뒤 테이블에는 간단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문을 제대로 닫기도 전에 린드 부인은 식탁을 보며 머릿속으로 모든 정황을 파악했다. 접시가 3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니 마릴라는 매슈와 함께 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일상용 접시와 꽃사과잼, 케이크 한 종류 정도뿐이니 대단한 손님은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매슈의 하얀기 셔츠와 밤색말은 무엇이었던 걸까? 린드 부인은 이 고요하고 수상할 것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초록 지붕집의 요상한 미스터리에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오늘 저녁은 정말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좀 앉았다 가세요. 가족들은 잘 지내죠? 마릴라는 사무적으로 인사했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은 공통분모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어쩌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우정이라고밖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릴라는 강한 인상에 키가 크고 마른 몸집에다 체형이 밋밋한 여자였다. 흰머리가 희끗희끗 비치는 검은 머리카락은 언제나 돌돌 말아올려 쇠 머리핀 2개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경험의 폭이 좁고 깐깐해 보였으며 실제로도 그러했다. 하지만 조금만 매만져준다면 유머 감각이 되살아날지도 모를 그런 인매를 지녔다. 저희는 다 잘 지내요. 그저 매슈가 어딜 급하게 가는 걸 보니 마릴라 댁은 잘 못 지내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나 생각했죠. 린드 부인이 대답했다. 마릴라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입술을 삐죽였다. 그녀는 린드 부인의 속을 익히 짐작했다. 매슈의 난데없는 외출이 이 이웃의 호기심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쯤은 눈치채고도 남았다. 아니에요. 어젯밤에는 두통이 심했는데 이젠 괜찮아요. 매슈 오라버니는 브라이트 리버 역에 갔어요. 코바스코샤의 한 고아원에서 남자아이 하나를 데려오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오늘 저녁 기차로 도착하거든요.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 역에서 호주 캥거루를 데려온다고 하였던데 린드 부인이 이보다 더 놀랐을까? 그녀는 정말이지 5초간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마릴라가 허튼 소리를 할 리야 없었지만 린드 부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진짜예요, 마릴라?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고 린드 부인이 물었다. 네, 그럼요. 마릴라는 노바스코샤의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듣도 보도 못한 혁신적인 사건이 아닌 마치 에이벌리 농가의 정기 춘계 행사라도 되느냐 평온하게 대답했다. 린드 부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이 느낌표로 가득 찼다. 남자아이라니? 마릴라와 매슈 커스버트가 남자아이를 입양한다고? 고아원에서? 이거 원, 세상이 뒤집힌 게 틀림없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 없고 말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린드 부인은 못마땅하다는 듯 캐물었다.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일을 벌였으니 일단은 못마땅하다는 기색을 내비쳐야 했다. 사실 겨울 내내 이 문제로 고민해 왔어요.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 여기에 오셔서 봄이 되면 호프턴에 있는 고아원에서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올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사촌이 그곳에 살아서 스펜서 부인도 호프턴에 가본 적이 있으시고 그곳 사정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슈 오라버니와 저도 그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저희는 남자아이를 데려올까 했죠. 매슈 오라버니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예순이에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고요. 심장질환도 골치고요. 게다가 일손 구하기가 어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지 죄다 얼빠지고 어설픈 프랑스 사내 아이들 뿐인걸요. 어쩌다가 괜찮은 녀석을 골라서 일을 가르쳐 놓으면 가재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날라버리죠. 매슈 오라버니는 처음에 영국 고아원 아이가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싫다고 잘라 말했어요. 좋은 아이들일지도 모르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런던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아이들은 안 된다는 거였죠.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 아이였음 했거든요. 어떤 아이를 입양하든 위험은 따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캐나다 아이라면 그나마 조금은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펜서 부인에게 여자아이를 데리러 가는 김에 남자아이도 하나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지난주에 스펜서 부인이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모디에 사는 리처드 스펜서 가족에게 10살 남짓한 똑똑하고 착한 남자아이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 정도 나이가 딱 좋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일도 곧잘 할 만한 나이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다루기 쉬운 나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학교도 보내줄 생각이에요. 오늘 스펜서 부인이 보낸 전보를 집배원이 가지고 왔는데 오늘 5시 반 기차로 아이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슈 오라버니가 브라이트 리버 역에 나간 거예요. 스펜서 부인이 그 아이를 브라이트 리버 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스펜서 부인은 화이트 샌즈 역까지 계속 갈 거고요. 린드 부인은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놀라운 소식에 어느 정도 정신을 가다듬은 후 말문을 이어갔다. 마릴라, 솔직히 난 당신들이 지금 좀 엉뚱한 일을, 아니 어쩌면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요. 지금 당신들은 낯선 아이를 집에 들이려고 해요. 가족으로 들인다고 하면서 정작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의 성향이나 부모,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요. 내가 바로 지난주에 신문에서 봤는데 섬 서쪽에 살던 부부가 고아원에서 남자아이 하나를 입양했는데 글쎄 그 아이가 야밤에 집에 불을 질렀다지 뭐예요. 그것도 일부러요. 그 집안 사람들은 침대에서 거의 타 죽을 뻔했어요. 또 어떤 집에서는 입양한 남자아이가 날계란을 몰래 빨아먹곤 했는데 도무지 그 못된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대요. 나한테 이 문제에 대해 미리 조언을 구했더라면 이런 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 안 그랬어요, 마릴라? 이 달갑잖은 위안에 마릴라는 언짢아 하거나 놀라지 않고 잠자코 뜨개질만 했다. 레이첼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약간 꺼림직한 구석은 있어요. 하지만 오라버니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메시 오라버니가 그러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니 저도 따를 수밖에요. 그리고 위험은 어디에나 있죠. 친자식을 둔 사람들에게도 위험은 있는걸요. 애들이 어디 곱게만 자라나요? 노바스코샤는 우리 섬 바로 옆이에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아닌걸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린데 부인은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답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 아이가 초록 지붕집을 몽땅 태워먹거나 우물에 스트리크닌 독약을 탄데도 왜 미리 기띠하지 않았느냐고 날 원망하지 말아요. 뉴브런즈윅에서도 고아원 출신 아이가 딱 이런 일을 벌여서 온 가족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요. 물론 그때는 여자애가 그랬다지만 우린 여자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아닌걸요. 여자아이를 키우는 건 꿈도 꿔본 적 없어요. 스펜서 부인이 무슨 생각으로 여자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야 마음만 먹으면 고아원을 통째로 입양하고도 남을 뿐이시니. 마릴라는 우물에 독약을 타는 것은 마치 여자아이들만의 소행이며 남자아이들은 그럴 일이 없다는 듯 말했다. 린드 부인은 매슈가 고아 소년과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좋기 2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길을 따라 로버트 벨 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화제거리 아닌가. 그리고 린드 부인은 이러한 입방아를 꽤나 즐겼다. 린드 부인의 비관적인 말들에 불안과 염려를 서서히 느끼던 찰나에 부인이 떠나자 마릴라도 그제야 한시름을 놓았다. 오솔길로 들어선 린드 부인이 갑자기 탄성을 질렀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별일이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 어린 것이 가여워서 어째? 메시와 마릴라는 애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보다도 현명하고 견실하길 바랄 거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디 할아버지가 있기나 했겠어. 초록지붕집에 어린아이라니 영 어울리지가 않아. 하긴 그 집에 아이가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메시와 마릴라도 그 집이 지어졌을 땐 이미 다 컸고 그 둘을 보면 과연 어린 시절이 있기는 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라면 절대 그 고아 신사가 되고 싶진 않네. 불쌍한 건 어린 것이 안 됐어. 린드 부인은 벅찬 감정을 들짝미 넝쿨에 대고 터뜨렸다. 물론 린드 부인이 그 순간 브라이트 리버 역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보았더라면 동정심이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